본 회의는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통역 수신기 채널 1번이 한국어, 2번 영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줌으로 접속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를 선택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5월 2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부 후원으로 북한 통일학 해외 학술 교류 프로그램 펠로우십이 주관하는 북한의 도시 만화경 국제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일희입니다. 오늘 학회는 북한 도시학 분야 연구를 대표해 주시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로 구성된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들, 펠로우 초빙 연구위원분들, 그리고 민경태 교수님, 안창모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 권영덕 연구위원님, 최대식 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님, 정영철 교수님, 그리고 애니 패드릿 서울대 교수님, 정인하 교수님, 임동우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호주에서 로버트 윈스틀리 체스터 박사님, 독일에서 필립 모이저 교수님, 스페인에서 제레나 프로코프레빅 박사님, 일본에서 이찬우 교수님 발표와 토론 준비로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현재 학회 참석을 위해 접속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평양과 도시 계획, 강과 북한 도시, 그리고 도시 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의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학회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첫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러한 의미 있는 국제학술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총괄해 주시고 북한 통일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관세입니다. 오늘 북한의 도시 만화경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금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도시 분야에서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그 첫 해인 올해에 1만 세대의 무조건적인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축물과 인민 단결의 모습이 결합되어 표현되는 하나의 무대가 바로 북한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은 평양의 그 살림집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20% 미만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평양을 더욱 도시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유익한 정보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양과 도시 계획을 주제로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의 자장은 국립통일교육원 민경태 교수님이십니다.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국립통일교육원의 민경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극동문제연구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도시 만화경 칼레이도스코프, 정말 재미있는 주제이고, 또 특히 1세션에서는 평양과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우리 평양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 미래 변화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과 그리고 또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은 정말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은 제가 순서가 되면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정말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전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반도 이슈, 북핵 이슈에 집중해서 한미 동맹이 집중을 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동북아와 글로벌 중요한 문제를 대상으로 한미가 같이 협의하고 그런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한편으로는 부담도 많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전환기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동북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인 충돌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서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고 또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평양과 도시계획을 이런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얘기만이 아니라 조만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또 서울과 평양이 협력할 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과거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 바로 앞에 벌어질 수 있는 미래와 연결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진행은 두 분 발제자께서 가능한 한 축약된 형식으로 발제를 해주시고 발제는 한 20분 정도의 시간에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10분 정도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 남은 시간은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가 또 심도 있게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도 받아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의 발제자는 제가 사실은 강의를 듣고 싶은 그런 정도의 분들이라서 긴 시간 설명을 하고 또 들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설명보다는 내용이 추각된 메시지를 20분 정도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우리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우리 안창모 교수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평양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창모입니다. 화면이 준비가 됐군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평양의 역사와 건축에 관한 그 주제를 요청을 받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도시 평양이 어떻게 사회주의 도시로 변해갔는가에 관한 변모됐는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린 내용은 작년도에 서울항연구소에 제가 논문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좀 이번 주제에 맞게끔 좀 정리하고 보완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상의 장면을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46년도 미국에 의해서 작성된 지도인데요. 그 지도는 1946년 지도지만 사실 이제 평양이 갖고 있는 역사 도시의 흔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지도는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화된 평양을 복구하기 위해서 세웠던 평양 복구 총계획도상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평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그 구글에서 본 전체 평양 인근 지역의 모습이고, 아래는 평양의 도심부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저 화면에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한계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평양은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서 이름 그대로 그 평양의 평자가 굉장히 평평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과는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 화면을 이쪽으로 저쪽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에서 평양은 옛 평양성의 남쪽으로는 저 대동강, 그다음에 그 서북쪽으로는 그 보통강에 의해 둘러싸인 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시 평양의 도시구제 전체 모습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이제 기성전도라고 해서 평양의 옛 그림, 조선시대 때 그려진 모습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지도가 일제강점기의 평양의 모습입니다. 아직 대동강의 동편의 동평양이 도시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평양의 평양성이 4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위쪽에 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성과 그 다음 아래 칸이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는 북성만 산로부터 금수산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주변은 전부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도시가 이제 사실은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었는데, 고구려가 첫 수도는 압록강변에 국내성이 있다가 5세기경에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1902년에 대한제국기에 서울에 있는 정궁인 경궁 외에 두 번째 궁인 풍경궁을 평양에 지으면서 평양의 근대기 변화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제국의 이궁, 일종의 여유의 궁으로 만들어졌던 게 풍경궁의 모습인데, 지금 풍경궁 왼쪽에 있는 가운데가 풍경궁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하늘에서 본 풍경궁의 모습입니다. 그 위산이는 풍경궁의 공사 중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풍경궁이 일제강점기 때 병원으로 사용이 됐었고, 지금은 김일성 종합대학 부속 시설인 평양의과대학이 현재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평양의 근대기 변화 중에서 도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변화는 철도의 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4년에 경의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경의철도가 그 앞에서 다시 혹시 못 보신 분들 다시 해서 보시면은 그 전체 성이 북성, 내성, 중성, 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과 외성이
다른 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외성 부분은 거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가 건설될 때 경사지를 달릴 수 없는 철도의 특성상 평지에 면한 중성과 외성 사이를 경의철도가 놓이게 되고, 그 경의철도가 나중에 평양시의 그 발전 과정에서 역 앞과 역 뒤를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가로 구조가 재편되는 양상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 일제강점기는 사실은 평양의 도시 개발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 평양의 변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1930년대 말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평양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평양은 서울과 달리 사실 평양이 그 탄전지대가 있었고 공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업 도시로서의 역할이 부여돼 있었고, 일본이 중일 전쟁으로 해서 중국 대륙 깊숙이 침략이 가속화되었을 때 한반도가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부여받았고, 그래서 그때 평양과 평양 일대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통강 일대, 당상리 주변의 공업용지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배를 끝내면서 공업용지 조성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1946년에 작성된 지도에서 보통강의 하류가 대동강에 만나기 직전에 그 부분이 사실은 거의 사행하천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해방이 되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당상리 부근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모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이 사업입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집권한 김일성 당시 정부는 여기 있네요. 김일성은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때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었지만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한인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매해 반복되는 그런 수해 피해를 입는 한인들의 주거지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자신들의 제1의 사업이다라는 전제하에 보통강 개수 사업을 벌이면서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서평양 일대를 개조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때 보통강 개수 사업을 벌였고, 보통강 개수 사업의 성과가 지금 보여지는 그 왼편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루어진 보통강 개수 계획으로 인해서 보통강과 대동강 일대가 그러니까 유보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강변 계획이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업은 북한이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의 하나이고, 해방 후에 김일성 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소련의 지원하에서 다양한 공공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김일성 종합대학과 그다음에 그 종합병원 등등이 들어서게 되죠. 근데 이때 주요한 시설군들이 도심에 집중되지 않고 평양시 전역에 고르게 분산 배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사회주의 도시 계획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는 아니었었는데, 이미 도심에 집중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 정도는 북한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건축 양식은 소련의 지원하에서 소련의 설계와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스탈린 치하에서 가장 보편적이었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보여진 장면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아마 그 지도원이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평양의 주요한 공간들이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보여진 장면은 평양의 모란봉 극장인데요. 모란봉 극장은 일제강점기에 평양 신사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평양 신사가 위치했던 곳에 모란봉 극장을 세우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망이 매우 빼어난 곳이죠. 아마 저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 일본의 신을 모시는 장소를 당시에 대중들이 사용하는 시설로를 설치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진은 6.25 전쟁 직전에 그 강 건너편이 본평양의 평양성의 모습이고요. 방사형 도로망에 있는 곳이 동평양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평양이 완벽하게 파괴가 되는 거죠. 이 완벽하게 파괴된 평양의 새로운 전제 복구 계획을 해서 1953년에 그 평양시 복구 반향에 대한 내각 결정 125호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복구 반향이 설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양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역사도시의 기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있고요. 주택과 산업과 교통의 옳은 배치,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심으로 향한 집중적인 배치보다는 지역 간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그 도시계획 기본 방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산업혁명 이후에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레닌이 한 말이나 레닌이 시도했던 그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근간이 됐던 프로젝트로 대표적인 게 나른코핀 빌딩과 그다음에 그 각종 도시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이 설명은 시간 관계상 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이게 국제 심포지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도시나 건축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냉전 체제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빨갱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언어가 이 사회주의가 극도의 합리주의자들의 사고 구조를 바탕으로 전개된 도시계획과 건축이라는 것이 인식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사고의 근간은 과학이고 합리주의 사고인데 그들은 건축도 과학처럼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이념적으로 받아들인 북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똑같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건축 양식의 그런 복잡다단한 모습들을 물질의 근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면서 분자, 원자, 전자를 찾아갔던 과학자의 태도들처럼 공부를 했고, 그 결과가 건축을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러시아 구성주의라는 건축 양식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건축 양식이 소련에서 1930년대에 이미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형성되었지만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그러한 건축 양식은 폐역이 되고 신고전주의 양식이 다시 유행하게 됐고, 그 스탈린 시대에 북한이 사회주의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적으로는 그 영향을 받았지만 이 건축의 방향을 보면은 전제 복구의 방향에서 도시 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규모를 크게 하고 도시의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 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규모를 절대 크게 하지 말고 소도시 형태로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라는 원칙을 정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주의자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산업혁명 이후 집중화되고 거대화되는 대도시가 자본주의 도시의 악의 산물이라고 하는 그 반성에 기초하고 사회주의 도시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칙을 북한의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이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제 건축가 김정일을 비롯한 그 동유럽에서 공부한 젊은 건축가들이 평양 복구 총계획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지금의 이제 평양의 평양성의 심장부의 모습은 그때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격자형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자연지형 조건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동강의 강의 흐름을 기본적인 도시의 큰 흐름축으로는 잡고는 있습니다. 그것과 나란하게 하얀 선으로 표시된 것이 금수산에서 비롯되는 그 산의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산의 능선을 끼고 주변 사방에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평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러한 그 나중에 중심부만 보면은 격자형 도시계획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클로즈업 확대해서 보면 가운데의 김일성 광장의 모습,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 김일성 광장의 중심부 계획에 대한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1960년에 지금의 인민대학습당만 뺀 나머지 정부청사와 미술관과 박물관이 김일성 광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현재의 김일성광 조감도에서 보면은 그 강의 면 한쪽에 녹지가 중간에 있었던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건물군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부의 광장의 사용 용도는 다소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이제 1960년경에 완성된 평양 대동강변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가 서울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파트가 많지만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배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중종이 있고 중종 주변으로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페리메터 블럭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구성은 사실은 동유럽, 그다음에 유럽 국가에서 일반적인 도시 블럭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건축 양식은 물론이고 도시의 블럭을 구성하는 방법이 동유럽의 방식이 북한 사회에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전후박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그 비교되는 두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수준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복구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크레인을 이용한 건물들이 공업화 건축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업화 건축으로 주택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인 것은 동서 양진영 모두 공통된 특징이었는데 남한 사회에서는 공업화 건축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화 건축에서 굉장히 낯선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50년 말에서 60년대 초에 북한의 가로의 풍경은 신고전주의 풍경이 지배적인 경관을 갖게 되고 지금 보여주는 왼쪽 장면은 평양역에서 그 도심으로 향하는 가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으로 보면은 마치 녹색 생태 도시를 연상시키는 평양의 전체 전망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그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의 전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대로 지금의 평양 모습이 꾸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표적인 김일성 광장의 6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전체 공간구도 김일성 인민대학습당이 추가로 된 것 외에는 모습에서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1960년대를 지나면서 북한 건축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민족 건축 형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주의 북한에서 소련에서는 러시아 구성주의를 버리고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택했는데 전제 복국의 긴급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북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축 양식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민족 건축 형식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건축 양식을 우리가 전통 건축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평양 대극장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평양 대극장의 설계가 마쳤을 때 김일성이 모형을 보고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중간에 그 김일성의 지도를 받아서 건물의 모습 일부가 바뀐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이러한 그 민족 건축 양식은 북한 문화 시설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극장이라든지 인민문화궁전이라든지 인민대학당 같은 도서관들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러한 건축들은 196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1982년에 인민대학 학습단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그 이후에 공공건축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음식점이나 상업, 관광지에 이러한 양식들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북한에서의 민족 건축 양식은 사회주의권에서 앞에 잠시 말씀드렸던 사회주의권에서 러시아 구성주의를 스탈린 치하에서 아주 소모던한 그러한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버리고 유럽의 전통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주의로 회귀한 것과 북한 사회에서 소련의 지원으로 지어지는 많은 공공 건축들이 신고전주의로 지어지는 것들이 북한 인민들한테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전통 건축 양식인 민족 건축 양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은 러시아 스탈린의 신고전주의와 김일성의 민족 건축 양식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회주의 이념 체계를 보면 두 건물은 같은 형식의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 건축 형식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건축 형식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김현수 교수님의 이제 박사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국제 도시화를 지향하면서 전통 건축 형식에서 벗어나서 현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우리 사이오 문화회관이라고 보이는 건물이 전통 건축의 직접적인 카피에서 모던한 건물로의 번안을 보여주고 만수대 예술극장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만수대 의사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보다 국제화의 경향성이 강해지고 건축물도 아주 완벽한 현대 건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1989년 세계 청년 축전이죠. 세계 청년 축전 때 지어지는 건물들은 사실 동시대에 서울에서 있었던 서울 올림픽을 의식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양의 이제 현대 도시화 과정을 좀 보여드렸는데 평양의 현대 도시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82년에 김일성 주석이 70회 생일을 맞이해서 인민대학습단과 주체 사상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 평양은 기본적으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축이 지배적인 큰 도시의 축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격자형 도시였지만 인민대학습단과 주체사상탑을 잇는 동서축이 두 개 큰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평양의 도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평양의 경관축은 김일성 광장에서 주체사상탑으로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오늘의 평양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1982년에 두 프로젝트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의 시기별 도시개발의 모습을 보면은 1950년 전후복국에 유럽 도시의 중전형 블록과 신고전 건축 양식이 도입된 시기, 60년에 고도 경제 성장기에 민족 건축 양식이 도입되던 시기가 있고요. 70년대에는 흥미롭게도 남과 북이 아마 체제주의 경쟁이 한참 피크에 이뤘을 때인데 평양에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80년대에는 남과 북이 서울올림픽과 평양의 세계청년축전으로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데 평양에서는 그때 국제도시와 혁명도시와 공원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도시의 우월함을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2010년대에 평양 10만 세대 건설이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것이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만수대 아파트지구 창정거리죠.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프로젝트로 드러났다면은 지금 현재 평양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5만 세대, 연 1만 세대 짓겠다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이루어지는 평양의 도심 재개발 사업은 1950년대, 60년대에 형성된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유럽형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틀이 평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습은 저층부의 동유럽형의 도시 구조가 북한의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변모되는 모습이 섞여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계 청년 축전 때 만들어진 광복거리의 모습이고 이 프로젝트 이후에 평양은 약 20여 년간 새로운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평양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도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자본주의 도시와는 달리 공동주택이 도시의 주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수대 지구에 지어진 창정거리의 공동주택의 모습이고 이 모습들은 현대 건축의 다른 것들과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감각적으로는 다른 여러 도시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야경의 모습이고 미래과학자거리 이거는 평양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한 거죠. 여명거리 잘 알려져 있는 평해튼이라 불려졌던 도시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시작된 그 연 1만 호, 5년간 5만 세대를 짓겠다는 그 계획이 사동구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사동구역은 평양의 동쪽, 동평양이죠. 평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굉장히 더뎠던 지역의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평양의 균형 발전을 하는 프로젝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5만 세대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 유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원산 개발 프로젝트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 투자할 재원과 건설 자재 등을 이쪽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방화나 등등의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산을 빨리 완성시켜봤자 활용할 수가 없을 때 그 재원과 물자를 평양에 투입해서 오히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도시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특성을 드러내는 도시건축 프로젝트는 사실은 이 앞세 여명거리까지가 아니라 이 지금 사동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부터가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창뮤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또 유익하게 저희가 다양한 그림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진짜 평양이라는 곳은 참 특이한 도시죠.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와도 같이 물론 역사적인 맥락은 존재했었지만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 계획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례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사회주의가 도입됐지만 기존의 역사적인 맥락과 충돌하면서 발전돼 왔던 것과는 달리 북한의 평양은 거의 전후 복구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통해서 안창명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풍부한 공원 녹지 계획이라든지 상징물과 경관축, 뚜렷한 경관축을 보여준다라든지 또 특징적인 직주 근접 소구역 건축이라든지 또 전통 건축 양식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평양에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그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에 따른 그런 도시 구조에 대한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양역 경의선이 그 평양성의 내성과 중성 사이로 지나면서 평양이 여기 생기고 그래서 지금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과 평청구역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평양이라는 도시는 철도가 도시 공간을 분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평양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의선이 이렇게 평양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우리 서울에도 경의선이 있죠. 경의선 구간이 지하화돼서
지상공간은 지금 공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 아주 변모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평양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 고속철이 생기는 경우에 도시 외곽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듯이, 예를 들면 평양 남포 사이로 고속철이 통과하게 되면 지금 신도시 경제개발구로 지정한 뭐 강남군 일대라든지 이런 쪽에 역세권, 고속철 역세권이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상이 단지 상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남북한 간에 지금 어떤 북한 도시 계획에 대한 협의체가 없지만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남북한이 학술적으로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학술 회의도 지금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남북이 직접적인 토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다양한 미래상을 북한이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몇 가지 경험을 해보자면, 북한도 우리 쪽을 상당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 것들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책이나 저 기고를 통해서 보통강의 산책로를 좀 정비를 하면 좋겠다. 대동강은 아주 산책로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보통강 지역은 그 산책로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도 잘 정비하고 강변을 꾸미면 어떨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꼭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한 2년 후에 북한이 보통강 지역에 대대적으로 정비 공사를 하고 산책로를 정비했다는 뉴스를 보고 상당히 반갑게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평양의 역사에 대해서, 도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미래를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뭐 직접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학술 회의를 통해서라도 북한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소통의, 간접적인 소통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가 제대로 지금 안 돼서 사동구역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분석도 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시적으로 지금 정책적 방향을 변화하고 있는 것에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차 당대의 경우에는 성군 중심의 그런 정책 기조를 보였다가 이번 올해 1월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원을, 국가의 여러 가지 인력과 재원을 민간 경제, 민수 경제에 민생을 위해서 투입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공업을 민수로 활용한다든지, 군수 공장에서 일반 민수 생필품을 생산을 한다든지, 군수 시설 비행장을 또 우리 남새 채소 온실 농장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이런 사동구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군 병력이 되고 동원된다든지, 이러한 거시 경제적인 정책의 변화 방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1만 세대, 매년 1만 세대 해서 5년 동안 5만 세대 하는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완수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기조가 선군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창무 교수님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평양의 도시계획과 변화 전망에 대해서 단국대 김현수 교수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시기도 하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단연간 또 연구를 지속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유익한 발제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압축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에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 미진한 내용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대학교 김현수입니다. 오늘 이 정산호에 오니까 또 한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좋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바쁜 자리가 되죠. 했다가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소원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이런 계기를 갖게 돼서 좀 반갑고요. 특히 사회를 보시는 민경태 교수님, 앞서 발제해 주신 안창모 교수님, 또 토론하러 와 계신 우리 또 서울연구원의 고영덕 박사님, 또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LH연구원의 최대식 센터장님, 다들 이 분야 북한의 국토와 도시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이런 또 토론을 갖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도시 계획과 평양 대도시권의 전망이라고 제 PTN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창모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 계획 플래닝이란 자체는 원래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켓이 아닌 플래닝이니까 사회주의 도시 계획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아주 찬란합니다. 이 세계를 도시를 그냥 이론으로 다 재단하는 듯한 그런 걸 가지고 있죠. 특히 평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론에 걸맞게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양을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양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서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 전쟁 이후로 또 수십 년에 걸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시 문제를 경험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왔고, 또 평양의 체제 변화, 북한 당국이 어떻게 변화해 갈 거냐, 예를 들어 하노이나 호치민,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그런 이제 개방 개혁의 경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체제 재난 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미래를 또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차를 해소하자, 성장 규모를 억제하자 하는 것들은 앞서 다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우리는 서울도 한때는 이 중구, 종로구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여기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현재는 25구 중에 중구, 종로구가 인구가 제일 작습니다. 즉 상주 인구는 주택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런 변화가 지난 50년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왔고, 지금은 이제 외곽에 갈수록 인구가 더 많고, 지금은 분당과 일산을 넘어서 파주와 동탄에서 통근하는 그런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를 만들고 있는 것이 서울이고 자본주의 도시입니다. 근데 평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화되지 못하고 점과 같은 굉장히 컴팩트한 주거지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있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서울과 같은 자본주의 도시는 굉장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주택을 외곽으로 빼내는 이 자본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이상 도시자들은 이것을 이제 선형 도시라고 해서 주택과 직장, 공장이 쭉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쭉 연결되는 이런 걸 아이디얼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이 접근성이라는 재화에 불평등이 없다. 누구나 똑같은 통근 거리를 갖게 하자. 이것이 사회주의 도시의 이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앞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까 넘어가겠고, 이것이 이제 50년 전의 모습인데 굉장히 이런 유형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이걸 블루프린트 마스터 플랜, 청사진적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평양 가운데가 있고, 서평양은 우리의 잠실 스타디움과 같은 것이고, 동평양은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계획 도시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중심축을 강조하는 것, 다 우리 안 교수님께서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민대 학습당의 모습이고요. 어마어마한 그로테스크한 바로크 스타일의 도시를 만들어 온 거죠. 이제 개선문이라는, 이게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70주년 기념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헌정한 그 기념비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큰 사진이 그 에뚜아르 파리에 있는 광장이고, 그러니까 18세기에 저 광장을 만든 이유는 도시를 조금 되게 바로크 스타일로 좀 이렇게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 당시에 이제 사조였죠. 플러스 우리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좀 이렇게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포를 쏘기 좋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처럼 13지의 교차가 차로가 교차한 라운드 어바웃인데, 평양은 그런 공간 구조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장엄하게 보이기 위한, 그래서 김일성 경기장 앞에 하나의 랜드마크로
개선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요 거리 형성에 대해서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지적 정리라든가 기반 시설의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낙후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간선 가로변에서 조금 이렇게 보기 좋고,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주택 설계는 사실은 반듯반듯하게 도로망을 따라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기반 시설 설치나 지적 관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런 류의 토지 이용은 앞으로 개방 개혁되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거단지 주택 소유역 계획이란 아주 굉장히 그 아이디얼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주택 단지 개발할 때 실제로 반찬 가게라든가 공동식당, 그다음 타가, 육아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 도면은 오래전 것입니다. 이거 한 40년 전의 도면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먹고 아이를 키우는 이런 활동들이 전부 사회주의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평면 안에는 거실이란 공간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실이란 개념으로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룸이 있고 리빙 룸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리빙 룸의 역할을 사회주의 공동체가 대신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뭐 우리 과학자 단지, 미래 과학자 단지, 은정거리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뭐 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과학자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공학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날이 미사일을 쏘는 바로 그 주였는데, 거기 참관하지 않고 이렇게 대규모 1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하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축사를 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까 성군 정치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생을 되돌아보는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우리 정은희 박사의 PTS가 본 것인데, 토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처음에 첫 커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주택이 이중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탈북자 서베이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디가 가장 비싸냐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순서를 붙여본 겁니다. 했을 때 역시 중구역, 역시 자본주의 토지 시장처럼 가장 접근성이 좋고 기반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제일 비싸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효용 가치가 낮아지니까 가격도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양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까? 근데 역사상에 한 60여 개의 체제 전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과 베트남처럼 사실은 사회주의 헌법을 유지하면서 이용권을 거래하던 체제 전환이 있었고, 독일과 러시아나 그 독립국가연합처럼 급격한 사회화를 겪으면서 토지 시장을 사회화해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지금 거의 사회주의 헌법을 가진 중국과 베트남처럼 토지와 주택 정책을 펴나가고 있죠. 사실은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급격하게 인구가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독일 통일을 연구할 때 했던 것과 같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연구보다는 사실은 점진적인 교류를 통해서 현재는 소득이 약 3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한 4배 정도의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남북 교류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오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 수로는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 활동의 강도를 본다면 훨씬 더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정부는 K반도체 밸리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 520조를 투자하겠다. 물론 민간 기업 중심입니다만은, 그다음 송도에서는 지금 뭐 바이오 생산이 굉장히 백신 생산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도쿄 중심이라든가 베이징 중심으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그 도시들을 촘촘한 고속의 교통망으로 연결하고 혁신의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계 대도시권의 경쟁의 추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도 사실은 중구 종로구 한 20만 명의 역사 도시 출발했다가 88 올림픽 겪으면서 1000만 도시가 되고, 지금 서울은 사실은 2,500만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평양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한 300만 남짓한 작은 도시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북한 인구 2,500만의 절반이 온다고 하면 이 대도시권이 한 1,000만이 넘어갈 것이고요. 한 600만, 700만, 저희가 우리 권영덕 박사님 서울연구원 계실 때 이런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이 겪었던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도시화를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사실은 부산, 대전, 대구와 같은 제2, 제3의 도시가 있었는데, 북한은 제2, 제3의 도시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규모를 키우지 말라고 해서 100만 이상의 도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수준으로 볼 때도 평양을 제외하고는 사실 원산, 함흥, 청진과 같은 도시들의 항만과 공항 시설이 굉장히 낙후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엄청난 인구 집중을 우려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영상을 통해서 쭉 이렇게 스크린해 보시면 평양은 인구 300만인데 점과 같아 보입니다. 시가지 형태가 앞으로 굉장히 광역화돼 갈 것이고, 아까 안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도심부에 거대한 공공시설과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업화, 토지 이용이 분화돼 갈 것이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냥 그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서울의 경험이 그랬고, 그 다음에 많은 체제 전환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그러합니다. 개인 승용차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토지 이용 분화되어 가서 결국 평양도 광역화되면서 도심부는 상업공간화돼 가고, 아마 서울이 겪었던 그런 도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민경태 박사님이 오래전에 발간하신 책에서 한동안 제가 잘 인용했습니다. 아마 이따가 또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서울 평양 대도시권의 잠재력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저께 밤에 카피한 겁니다. 같은 스케일로 쭉 긁었을 때 서울은 2,500만이고 평양은 300만, 그러니까 남포하고 순안하고 평성 합치면 한 350만, 한 4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지리적 스케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광역 교통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를 당국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또 있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이라든가 그런 시설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도심 중심으로 꽉 뭉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SOC 투자와 함께 엄청나게 광역화될 소지가 매우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이어합니다. 이런 야간에 본 위성 영상의 모습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 문제, 그 다음에 북쪽이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 국토의 어떤 단절성, 그 다음에 이 노후화, 고령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우리가 남북 교류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과 서울의 강북이라든가 경기 북부 지역은 사실은 남부 지역과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쪽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지가 없기 때문에 그 균형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노동력을 활용했을 때 엄청난 새로운 도약이 있을 거라는 건 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철도를 북한으로 평양으로 연결하는 경우, 서울과 평양을 연결한다라 하면 그냥 굉장히 좀 정서적인 감흥적인 면이 있는데, 사실 이걸 북경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울란바토르나 파리나 런던까지 육로로 연결했을 때 새로운 시장 개척, 또 청년들의 세계관,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와 여러 가지 기술, 이게 첨단 IT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이나 이 세계관은 굉장히 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보다 더 고립된 국토 속에서 굉장히 고밀도 도시에 살다 보니까 좀 경쟁적이고 좀 닫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권은 고속의 광역 급행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삶터 도시의 모습을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이 도시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어 갈 겁니다. 통근권은 더 확산될 것이고 환승 역세권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평양 사이를 고속철도로 연결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연결한다고 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빠른 속도로 연결하면 거리가 압착되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좀 첨단화하고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첨단 산업단지를 생각하면 전 남북 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사실은 30된 약간 30의 나이에 경제개발구 13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평양과 서울 사이에 배치가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중소도시들을 연결하고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그런 대도시권을 생각했을 때 아마 서울과 평양을 합치는 한 3,500만 대도시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마 한반도의 중심적인 사회, 경제, 기술,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뭐 쉽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사실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 서울의 소득 훨씬 높죠. 그다음 인구는 2,500만인데 광역철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30년 전에 1기 신도시 건설할 때 2기 신도시 생각을 못했죠. 또 3기 신도시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애도혹으로 그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신도시를 건설하고 하다 보니 이런 정말 광역 급행철도를 생각하고 도시를 만들어오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양이 얼마나 광역화되고 인구가 얼마만큼 뻗어나갈 수 있을까 해서 미리 그런 환승센터를 만들고 그런 곳에 신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사실은 통일 비용도 상당히 줄여갈 수 있는 노하우가 우리 남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도심은 아까 보셨다시피 안 교수님 발제에서도 정말 세계적으로 뭐라 할까요? 가장 사회주의 이상도시에 가깝고 아마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아마 평양 당국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개방 개혁해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좀 개방 개혁에 어떻게 좀 이렇게 꺼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이념적인 공간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제일 외곽부터 개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평양의 도심은 좀 그런 사회주의 모범 도시로 이상 도시로 보존을 하고 그 외곽의 철도의 환승역 중심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모델과 제일 가까운 곳이 파리 대도시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파리는 지금 이달고 시장이 잘 보존하고 있는 15분 도시라는 게 이제 그 이달고 시장의 파리고요. 이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한 4대 문안과 같은 거고 그 바깥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산업과 대학과 R&D 기능을 다 빼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평양의 이상이 될 수 있겠다. 그다음 우리는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골치가 아픕니다. 매년 그린벨트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주의에다가 지금 규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데 평양의 외곽을 그린벨트로 두르고 그 바깥에 철도를 연결해서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고 했을 때 평양의 판교는 어디가 될까? 평양의 삼성역은 어디가 될까? 여기 인천공항인 어디쯤 될까? 그린벨트는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금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국토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좀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확장형 국토 비전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이 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중국의 하나의 성보다 작은 곳에서 균형 발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많은 재정을 사실은 어렵게 쓰고 있는데 했을 때 좀 대륙 확장형 국토 비전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겠다. 그다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토의 모습도 지리적 중심에 행정수도를 갖다 놓을 게 아니고 다른 모습이 분명히 바뀌어 갈 겁니다. 그다음 TCR, TSR, TMR과 연결했을 때 우리 도시의 중심이 어디가 될 거냐라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시들합니다만 2032 남북 하계 올림픽도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도 죽은 건 아니죠. 어떤 추진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올 임팩트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제가 활동한 학회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주제로 좀 공모전과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해서 안 교수님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미래 비전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모빌리티라는 것과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입지를 통해서 뭔가 남북 교류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서울 평양의 도시계획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서울과 연결된 서울 평양의 대도시권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서울 평양이 연결하는 광역경제권, 우리가 소통만 자유롭다면 얼마든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김현수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철도 연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서울과 부산 사이에 새마을호가 개통됐다 이러면서 5시간대로 대한민국이 연결되면서 일일 생활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을 관통하는 고속철도가 놓이게 되면 오늘날의 기술로는 지금 뭐 시속 350km, 시속 400km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 평양 구간 한 45분, 서울 신의주 구간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한반도를 종단하는 데 있어서도 한 3시간대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러면 일일 생활권이 한반도 영역을 넘어서서 베이징, 하얼빈, 몽골, 러시아 연해주 지방, 이것을 다 합치는 우리 동북아 일일 생활권 시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통과하는 그런 고속철도망이 놓인다면 김현수 교수님 제안해 주셨던 서울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가 단순히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우리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핵심적인 거점으로서 서울 평양 지역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발제를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토론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체돼서요, 가능하면 한 7분 정도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원으로 계시는 우리 권영덕 박사님께 말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서울과 평양에 대해서 보셨기 때문에 이 주제에 가장 또 적합한 우리 토론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영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발제자가 아주 교통 정리를 잘해서 발표해 준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평양의 역사와 건축, 또 한 분은 이제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그 평양의 도시계획과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에 대해서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 정리하고 또 제가 느낀 점을 또 새로운 걸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안창모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걸 보면은 그 평양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사와 공간 변화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평양시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양은 고대부터 이제 유서가 깊은 도시, 특히 그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역사 중심 도시로 이제 평양을 보고 있는데, 자우전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는 한반도에서 이제 북측을 담당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근데 당시의 그 역사적 자료에 의거해서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평양의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 공간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가 컸던 것은 대한제국기부터 일제 강점기와 1945년 이후 이제 사회주의 도시계획 추구, 주체사상 도입으로 인해서 컸다고 봅니다. 그걸 잘 정리해 주셨고요. 특히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중국 만주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 병참 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병영이라든가 군사 관련 그 공업지구 조성한 것은 상당히 평양의 그 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사료로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도면 분석을 시대별로 해보니까 6.25 사변 때에 6.25 전쟁 때 그 평양 시내가 융단 폭격을 받아서 거의 폐허됐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도시계획
의거해서 이제 복구 사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구시가지 내에는 일제시대 때 건설됐던 도로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전제 복구 사업을 거치면서 90년대까지 시기 구분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이제 주체사장 등의 영향으로 뭐 도시공간 변화라든가 주요 건축물의 건립을 기존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이는 그 남한의 그 일반 인들도 평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평양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이러한 대표적인 건물들이 잘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양시는 그 건립 초기에 인구가 100만 명 이하의 그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으로 계획적으로 건설된 소위 모범 도시라까지 합니다만은 그 어느새인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인구가 한 300만 이하가 되면서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도시 건설과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역시 이제 공간의 이제 질적, 양적 변화를 가져왔고요. 평양시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유산과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원형을 좀 보존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은 옛 도시답게 북한의 어느 도시보다도 그 평양 시내는 물론이거든요. 그 주변에 고인돌이라든가 고본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혁개방 정책이 되면은 중국이라든가 베이징에서 경험했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논리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역사문화재의 그 발굴 작업과 기초자료 구축, 역사문화재 보존지구 등을 위한 도시계획적 선행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현수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평양의 도시계획과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입니다. 김현수 교수께서는 그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과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평양의 도시계획을 재조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양시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소도시가 아닌 대도시이며 다른 도시와는 경제적으로나 생활환경 차원에서 현저한 격차를 좀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좀 특별한 성격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는 이제 선형도시, 자족적 생활권 계획, 주택 소구역 이것도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수법 하나로 이제 제시는 했는데 이 도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그리고 도시 성장 과정에서 다원화되고 세대가 분화되면서 이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평양시도 이제 원래는 그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선형도시로 건설되었죠. 우리와 상당히 그 다른 점인데 대로변에 상업용도가 아니라 주거용도의 고층 아파트 위주로 배치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양시는 이제 서울과 달리 또 도농통합형 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행정구역 면적은 서울보다 한 3배 정도 넓지만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에서 이제 자족형 도시를 이제 지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구 이동의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권이 북한 전역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족형 도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구역 구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알게 모르게 환경이 바뀌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약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 그 평양도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아까 김현수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국토화, 도시, 시장 경제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죠. 그거를 중국과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의 호지민시 등의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제시한 건 참조할 만한 가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인구 이동이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 차량도 지금 현재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소유가 되면은 참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도시권 확장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시 구조와 도시 기능의 급격한 변화로 상당히 다양한 도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해야 되는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그 도시계획가들이 특징이 그 민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관주도로 쭉 도시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그 도시계획 경험도 참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도시 공간의 재구조화, 광역화, 이용권과 그 소유권의 사유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양의 대도시권의 미래 대응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서울과 평양이 남북한의 그 수도로서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서울 평양이 대도시권 형성을 할 때에 한반도의 통합 경제권 형성을 통해 가지고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동방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점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실은 그 이쪽 분야의 연구를 여기 계신 그 김현수 교수님하고 이제 안창 교수님 같이 수년간에 걸쳐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평양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그동안은 이제 인구 이동을 통제했습니다만은 그 소위 말해서 개혁 개방이 일어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인구 이동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상당히 그 대도시권, 그리고 또 하나는 평양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차량 증가가 상당히 도시 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주차장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주차 문제라든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제 생활권이 확대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대도시권 차원에서 고속전철망이라든가 이런 계획들, 또 하나는 그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토지용의 변화에 대응해서 그 기능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도시기능 재배치 문제, 공장 이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 광역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동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또 중요한 평양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제언을 해주셔서 유익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토론자로서 토지주택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최대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평양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줌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토지주택연구원 최대식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창모 교수님
사회주의 도시로서 이제 평양의 도시 구조, 건축의 형성 과정을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앉은 자리에서 시공간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듯한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이제 원영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과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지금 북한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나 북한의 의지 이런 거를 좀 감안한 측면에서 이게 저희가 우리가 평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안창모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일단은 평양 도시 건축이 전쟁 후에 중정형 건축이 위주였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사회의 도시개발 방식의 특징이고 동유럽의 방식이 이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김현수 교수님 후에 발표하실 적에 주택단지 소구역 계획의 측면에서도 이제 적합한 형태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70년대 이후에는 이런 중정형 건축에서 이제 살림집 같은 경우는 주로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큰 변화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안창모 교수님의 해석 이외에 조금 더 제가 보완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이제 북한 특유의 기념비적인 도시경관 형성의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평양 시민뿐만 아니라 평양 외 지역에서 평양을 방문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외국의 방문객들도 이제 평양에 많을 것이고, 그래서 주요 가로변을 주로 이제 지날 것이고, 그러면서 평양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할 것인데, 이들에 대한 홍보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 큰 가로 인접 지역은 북한 수의도시 평양에서 북한식의 사회주의의 이제 우월함을 이제 보여주기 굉장히 유리한 장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구현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논의에 대해서는 최근에 북한의 이제 전문 건축 관련 전문 학습지를 좀 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보통 북한의 전문지 학습지는 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주가 되는 사항들이 이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최근 몇 편의 글에서 도시 건축의 형성에 있어서 예술적 호환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구성령 우수나 구성 단위, 그렇게 해당되는 건축물들이나 건축군들, 이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변 건축 공간과 서로 연결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조형에 대한 예술성을 바탕으로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축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안창모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이 공간 조직에서의 과학적 체계, 어떤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건축에 대해서 안창모 교수님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에 더해서 이제 단지나 도시 차원에서도 그 미적 감각이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학술적으로도 좀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발표 김현수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김 교수님은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을 저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이에 따른 이제 공간구조 형성의 맥락을 잘 설명해 주셨고, 향후 평양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그다음에 한반도 동북아 차원까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전개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전제에서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평양의 대도시권의 성장이 과연 서울과 유사한 경로로 나아갈 것인가? 사실 북한에서 만약에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경제적 교류나 물자, 인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된다면은 김현수 교수님 제시한 이런 어떤 그 발달 평양의 이제 발전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은 북한은 물론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장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할 때 어떤 그 전폭적인 우리가 자유시장주의의 그 체계의 어떤 대도시권의 성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먼 시점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사실 이제 체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외 개방에 대한 속도를 이제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평양이 수도시로서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시를 지나치게 성장하면서 억제하려는 그런 원칙 기조를 조금 완화할 가능성은 좀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과거 사회주의 공간 정책의 기조, 자급자족이라든지 도시성장 억제라든지 이런 것과 이 어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권 성장 간에 줄타기를 하면서 도시 성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굉장히 선택적인 성장의 계획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평양 주변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는 은정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남포 쪽에 이제 경제개발구들 이런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어떤 아주 제한적인 형태의 어떤 그 대도시권의 부차적인 중심지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국영기업소라든가 시외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시장이 발달된 곳을 중심으로 중심지를 제한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논의는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태식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미래의 광역 도시권으로 갑자기 확장되기보다는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단계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들으셨던 분들이 혹시 질문이나 또 짧은 코멘트라도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있으시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줌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또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는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저한테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추가 질문은 없지만 토론자분들께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해주신 내용,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발제자께서 짧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또 한번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덕 박사님하고 최대식 박사님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창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창모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뭐 크게 논점이 있는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지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좀 말씀 잘 들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입장이 좀 달라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덕 박사님께서 그 평양의 구시가의 도면을 좀 지도를 검토해봤더니 옛 시가지의 도시 흔적이 꽤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를 구시가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평양 성 내를 중심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성과 외성 사이에 철도가 놓이면서 그 동편 부분 같은 경우는 완만하지만 구릉이 있었던 곳을 격자형으로 체계 변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옛 체계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철도의 후면 거기는 이제 옛 평양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 방리제라고 해서 격자형 가로 체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럴 땐 그 체계가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많은 부분 유지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격자형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흔적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참 적고요. 네, 동평양 일대는 저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이 일부 기대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동평양 일대는 그 저습지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수로의 흔적과 관련해서 물길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 특성 때문에 물길과 관련된 도시구조의 특성, 그다음에 사동 같은 경우는 탄광지대가 있었던 그 특성 같은 것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최대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대 거리 조성 사업의 평양식 경관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아마 그 기념비적 경관 특성은 충분히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특성은 그 평양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있는 방식인데 특히 사회주의가 그게 강하죠. 근데 그 중에서 사회주의 도시에서도 이게 새롭게 계획한 도시에서의 그 기념비적 경관성이 나타나는 방식과 오래된 역사 도시의 기념비적 경관성을 나타내는 방식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 역사 도시인데 거기에는 사회적 기념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크레물린의 붉은 광장으로 인식되어 있죠. 그거는 역사 도시의 심장부고 사회주의적인 도시 구조나 건축 특성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오히려 모스크바에서 드러난 사회주의 도시 경관의 상징성은 세븐 시스터스라고 얘기하는 스탈린 시대에 만들어졌던 굉장히 큰 거대한 웨딩 케이크 같은 그 건물에서 나타나죠. 그것이 7군데가 현재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마다 그런 걸 한 개씩 지어주죠. 중국에도 지어준 게 있고 폴란드에도 지어준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된 곳의 기념비성을 나타내는 방식, 그다음에 오래된 역사 도시에서 나타나는 방식. 이것은 이제 그 도시의 그 형성과 변화 과정의 계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냥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2014년에 그 베니스에서 서울과 평양의 도시와 건축을 비교하면서 이데올로기가 두 도시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제가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사실은 서울은 역사 도시의 구조를 안고 자본주의 도시로 성장한 도시로서의 사실은 세계유산의 등재 가치가 충분한데 평양은 역사 도시의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신도시처럼 만들어진 중심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기본에 가장 충실한 도시의 중심부가 60여 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 중에서 브라질리아 정도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20세기에 세계를 뒤흔든 이데올로기의 이슈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는 도시가 평양의 심장부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그 평양의 그 심장부는 충분히 세계유산 등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역사 도시의 흔적을 안고 만들어진 도시로서의 세계유산, 평양은 그 20세기에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상징적인 그런 이념을 담고 만들어진 모더니스트 도시로서의 그 세계유산을 추진하면은 참 보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세계유산 등재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수 교수님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개방 개혁의 경로를 따라갈 것인가에 따라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이제 오래전에 얘기지만 독일 러시아처럼 급격하게 붕괴해서 체제가 사회화될 거냐, 아니면 중국 베트남처럼 점진적으로 개방 개혁해 나가면서 그런 이용권을 거래한 시장으로 바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후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과거 우리 서울연구원 권 박사님이나 이제 서울시하고 했던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하노이, 호치민, 베이징, 상하이의 케이스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개방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은 이렇게 바뀔 비전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아마 우리 도시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인구는 이만큼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런 대응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도시 정책의 교류 차원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식 박사님 우려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있는 한 그랬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개방 경제 특구 중심의 아마 개방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과거의 개성공단의 형태하고는 매우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2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 국제평화협력기대 제안을 한 적이 있죠. 개성과 판문점 사이에 국제기구를 유치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그냥 단순히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고 우리 이제 4년 5년 후면 파주 운전까지 GTX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성까지 연결하는 건 큰 일이 아니죠. 그랬을 때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면 하이스피드 레일과 혁신 인력을 통해서 이걸 첨단화할 수 있느냐, 이런 비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아마 남북협력 연락소를 폭파시킨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보다 더 나은 비전을 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경제특구 모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판교는 그 작은 학교 캠퍼스보다 작은 곳에서 국가 산단 수십 개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비전을 통해서 자꾸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김현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로써 두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의 아주 정말 인사이트가 가득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정말 앞으로 미래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된다면 평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특히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 관여, 협력을 미국도 지지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희망을 하자면 우리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러한 국제학술회의가 내년에는 우리 평양에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서로 오고 가면서 이런 정치적이지 않은 우리 도시계획을, 그리고 미래 한반도의 도시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학술회의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열리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 서울이 그동안 가져왔던 경험을 평양에 소개를 하고, 또 평양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점, 도시공간의 장점들을 또 우리 서울이 이해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러한 비정치적인 우리 순수한 학술, 그리고 또 미래 한반도의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데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교류를 자유롭게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에서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 이 세션은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